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정말 대한민국이 정말 원코리아가 되기 위해서 열방 가운데서 날마다 기도하고 또 구체적으로 정말 새로운 전략과 또 아버지 앞에 기도한 것들을 실제로 또 하게 하시고 또 이런 강의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더 지경이 넓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워싱턴 북한 선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교육과 또 앞으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는 걸로 압니다. 주님, 우리 정말 리더십들에게 더 지혜와 계시형으로 부어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아름답게 정말 섬길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더 풀어주시고 또 이 강의를 통하여 우리 천상만 귀한 목사님에게 말씀에 더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고 정말 현장에서 사역하는 이 놀라운 것에 우리가 정말 더 보고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듣는 자나 또는 강의를 하시는 분이나 모두가 한 마음으로 정말로 이 북한을 향하여 정말 더 깊은 것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농업을 통한 북한 선교,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지난주에는 제가 좀 사정이 있어서 참여를 한 주를 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농업 선교의 현황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 1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 또 질의응답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북한 얘기는 조금 별로 안 될 것 같고요. 다음 주가 북한 농업의 현황과 과제로 해서 다음이 이제 북한 농업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 강의는 지금 우리가 북한에 들어갈 수 없는 현실에서 또 북한에 가서 농업을 할 수 없는 현실에서 물론 뭐 일부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가서 농업을 돕는 역할들을 하셨습니다만은 저희가 DMZ에서 앞으로 향후 북한을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북한의 어떤 성공적인 농업 사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것으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북한보다는 한국 쪽, 그 다음에 좀 글로벌한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왜 농업인가라는 말씀을 먼저 조금 모두에 드렸으면 하는데요. 사실은 저는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파주 민통선 내가 있는 농장에 가서 농사일을 제가 농장주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우리 저희 선교단체 회원이 이제 운영하는 농장을 협력 농장을 가서 돕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농업 전문가 직접 농업도 이제 여러 분야가 있는데 농업 생산 분야냐 아니면 농업 경영 분야냐 아니면 농업 유통이냐 아니면 이런 분야별로도 조금 전문 분야들이 각자 다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원래 경제 경영 쪽에서 또 이런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농업 경제와 농업 경영 쪽을 조금 초점을 맞춰서 오늘은 얘기를 할까 합니다. 농업은 인간 생존의 기본이죠. 우리가 대한민국 한국에서는 의식주가 이제 인간 생존, 사람들이 먹고 입고 자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인간 생활의 필요입니다. 그래서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또 북한에서 일부 주민들은 이 생존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먹는 문제, 있는 문제, 또 주거 문제, 이게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거를 추구하고 합니다. 우리는 의식주라고 하는데 북한은 식의주라고 그래요. 식의주. 그래서 먹는 게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먹고 입고. 근데 생존이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몸을 유지하기에는 먹거리 차원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인간이 어떤 죄성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다 지금 병들어 있죠.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영적으로도 그렇고 또 정신적으로도 사람들이 다 지금
뭐 선진국이건 개도국이건 다 병들어 있다고 보는데 그 자연을 통한 생태 치유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저는 이제 그 자연 속에서 누리는 삶 이거를 굉장히 그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소위 생태 에컬로지컬 힐링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 속에서 가서 머무르면 그 햇빛과 흙과 바람과 공기가 우리를 치유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제에서 여러 산업 분야가 있습니다만 뭐 제조업도 있고 서비스업도 있고 금융업도 있고 뭐 무슨 다양한 서비스업들이 지금 하고 있지만 그 다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 농업은 물론 이제 일을 하면서 다 힘들게 있지만은 농업이 가지는 독특한 특성이 생태 치유를 준다고 하는 거죠. 아유, 농사 지으면서 힘들고 고생하고 땀 흘리는 게 그게 무슨 치유입니까? 그게 사실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에게 그게 치유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저는 북한 선교를 접근을 하면서 이제 어떤 그 소위 그 우리가 복음과 함께 빵과 함께 복음을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접근을 이제 하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우리가 북한에 지금 당장 들어가서 무엇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민통선 지역에서 이제 지금은 이제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민통선 지역이라는 곳이 이제 여러 가지 출입 제한이 있고요. 또 이쪽도 바로 DMZ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할 수 있는 경제 활동이라는 게 다른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집 짓는 것도 안 되고요. 근데 유일하게 허용되는 게 농사 짓는 건 허용이 돼요. 이쪽에서. 농사 짓는 게 허용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그 관광, 여행은 이쪽에서 하는 거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는 여기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도 밤에는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낮에 가서 농사 짓고 밤에 나와야 되고 물론 어떤 소수의 주민들이 있죠. 주민들이 밤에 거기서 살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근데 출입 제한이 가져온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깨끗하고 공기가 더 신선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 희소성의 장점을 해서 생태 치유를 더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죠. 북한을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이다. 우리가 이제 선교라고 하는 게 사람을 살리는 거고 사람을 돕는 건데 영적으로 우리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죠. 영적으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성령님의 이제 거하시는 곳이 되도록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몸을 도와줘야 되고 실제로 먹는 부분을 도와줘야 되는데 북한이 지금 제일 그 여러 경제 분야에서 문제를 겪고 있는 게 농업이잖아요.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나라라고 하는 게 주민들이 김일성이 그렇게 이밥과 고기국을 통한 이밥의 고깃국을 그렇게 내세웠지만 북한이 지금 농업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있거든요. 물론 거기서도 잘 사는 사람들은 뭐 서구 사람들 먹는 수준으로 먹죠. 그렇지만 정말 대부분의 많은 제가 보기에는 한 반 이상의 사람은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이런 또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게 지금 어쨌든 지금 외화를 벌어야만 그 자기가 지속 가능한 구조에 있어서 외화벌이에 지금 김정은은 관광을 가장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 관광객, 러시아 관광객은 이제부터 코로나 끝나고 이제 지금 다시 들어갑니다. 그 코로나 이전에 한 해 200만 명의 중국 관광객이 북한을 다녀갔다고 그러죠. 전체적으로 200만 명.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나오는 외화라는 게 만만치 않은 거죠. 북한 개혁 개방의 주요 접촉점이다. 우리가 이제 북한이 살 길은 개혁 개방으로 나가야 된다. 뭐 정치적으로는 자기네들 권력 체제를 더 공고히 하고 하지만 주민들의 문제, 경제 문제를 해결해서는 개혁 개방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장마당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식량 문제 해결과 농업 생산성 향상이 가장 북한의
계속 김정은은 이 문제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농업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북한 농업을 도울 것이냐. 북한 농업을 도우는 것이 북한을 살리는 방향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또 향후 DMZ 지역에서 남북한 농업 협력이 전개될 거다라는 저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열릴 경우에 우리가 북한 선교를 하는데 우리가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에 우리 선교사님들 다 들어가실 때 종교 비자 받고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향후 북한이 어떻게 될지 그야말로 급변 사태가 일어나서 갑자기 무너지는 상태가 생길지 저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상태이든 저희가 목사 타이틀을 가지고 가서 교회를 하고 하기는 별로 어려울 거다. 그럴 때는 결국은 어떤 여러 가지 NGO 활동가나 사업가가 유리하다. 우리 지금 캄보디아에 계신 선교사님도 어떤 비자로 허가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죠.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선교라는 게 열방 선교, 글로벌 선교인데 우리가 전 세계적인 상황을 지금 세계 상황이 지금 굉장히 지금 급변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상황들이 막 터지는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까지 이제 터진 상황에서 우리가 항상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건가? 한 나라의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차원을 보는 시각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전 세계에 묻는 게 글로벌 농업 위기가 현실이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떠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동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빵값이 그냥 2배, 3배로 치솟는 거죠. 밀수입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글로벌 시각에서 농업을 우리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적 관점에서 전 세계의 200여 국가를 보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OECD 국가라고 하는 선진국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이렇게 소위 후진국 개도국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농간에 농업도 굉장히 지금 천차만별입니다. 나라마다 양극화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 농업이 이렇다라고 한마디로 딱 얘기를 할 수 없는 미국의 농업과 한국의 농업이 다르고 러시아의 농업이 다르고 중국의 농업이 다르고 또 아프리카 나라의 농업이 다른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데 구약 선지서에 계속 나오는 예레미야, 에스겔,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게 그때의 얘기일까요? 바벨론 포로기의 일일까요? 아니면 신약 시대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라고 그러는데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그때 얘기일까요? 성경은 소위 이중예언이라는 걸 항상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때 얘기도 되지만 항상 now and here, 지금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 그러면 이 마지막 때 기근과 지진이 기근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만약 전 세계적인 농업 위기가 되어서 저는 미국은 나름대로 농업이 풍성하게 많은 생산들을 하니까 마트에 가거나 하더라도 항상 채소나 과일을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데 그게 계속될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과 가족이 먹을 먹거리 작업을 해야 될지 모른다. 텃밭이라도 가꿀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농업에 대해서 손에 흙 묻히는 경험이 전혀 없는 이런 분들이라도 이거를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비즈니스 에즈 미션, 우리가 글로벌 시장 경제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죠. 그리고 소위 사회주의를 얘기를 하고 공산주의가 이제 러시아와 중국에서 경제적인 면에서는 사회주의 경제가 무너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북한도 우리식 사회주의를 얘기를 하지만 지금 경제적인 분야는 장마당을 하고 시장 경제가 나름대로 물론 중화학 분야나 군수 경제 분야에서는 철저히 국가 주도의 사회주의를 합니다만 경공업이라든가 심지어 농업에 있어서도 시장 경제적인 요소가 계속 들어가죠. 그러면 시장 경제를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수요자가 있고 공급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공급자로서 생산자로서 어떤 물품과 서비스를 공급해야 할 때는 항상 이게 사업성이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을 하죠.
농업이 사업성이 있느냐? 시장 경제에서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하고 수출하는 이것이 가능한가? 지금 이제 전 세계적인 식량이 모자란가? 우리가 미국에 계신 분이나 뭐 한국에 계신 분이 식량이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거는 소위 자유무역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은 전 세계에서 생산된 그 식자재들을 들여오기 때문에 이게 부족하다고 못 느끼지만은 자체 식량의 자급자족이 안 되는 많은 후진국과 개도국들은 식량이 부족하죠. 또 국가 단위로 보면은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먹는 쌀이나 무슨 농산물, 수산물, 과실, 축산 뭐 이런 걸 다 따져 봤을 때 소위 주요 곡물들의 자급률 2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럼 나머지는 다 어디서 오느냐? 미국에서 수입하고 호주에서 수입하고 칠레에서 수입하고 심지어 지금 우리가 먹는 수산물 모두 다 노르웨이, 다 러시아에 데서 다 수입해서 우리 식탁에 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북한은 왜 식량이냐? 북한은 기본적으로 폐쇄형 경제죠. 폐쇄형. 우리는 철저하게 대외 지향형 경제로서 반도체를 팔고 배를 팔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밀이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100% 작업이 되는 건 쌀 하나밖에 없어요. 전부가 다 해외에서 다 들여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식량이 부족하다는 걸 못 느끼죠. 그렇지만 북한은 작업률이라는 게 없고 북한의 전체적으로 식량 작업률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걸 빼고는 거의 90%가 다 자체 생산이죠. 철저한 폐쇄형. 왜 폐쇄형이냐? 외화가 없으니까 살 수가 없고 기본적으로 대외 거래를 하지 않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위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외화가 있으면 주민들 먹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미사일 쏠 돈을 가지고 중국에서라도 쌀과 러시아에서 밀을 들어오면 소위 미사일 한 번 쏠 때마다 그 주민들을 먹여 살 수 있는 그게 되는데 그러니까 김정은은 기본적으로 주민들을 배부르게 먹이겠다는 것보다 자기 체제 지키는 핵과 미사일이 철저하게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돈을 그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사업자적인 입장에서 농업이 안 되는 사업이냐? 그렇진 않아요. 블루오션이라고 저는 경영을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은 글로벌 아웃소싱을 하죠. 지금 철원에 가면은 파프리카를 하는 스마트 팜이 굉장히 큰 게 있어요. 거기서 네덜란드의 파프리카 종자를 사와 가지고 거기서 파프리카를 재배를 해서 7, 80%를 일본이나 외국으로 수출을 합니다. 근데 이 농장이 지금 민통선 내에 있는 아주 큰 스마트팜인데 이 스마트팜에서 파프리카를 해가지고 수출을 하고 있어요. 매출이 지금 거의 작년에도 2, 30억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농업을 본다면 산업형 단일 작물 생산을 통한 국제 분업이다. 이걸 지금 글로벌 농업의 시스템을 본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산업형이죠. 농업이 자가 생산해서 자가 소비하는 수준이 아니고 산업의 수준인데 이게 소위 글로벌 분업 시스템으로 돼 있죠. 예를 들자면 지금 전 세계에서 예를 들자면 베트남을 보십시다. 커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우리가 먹는 커피에서 생산을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디죠? 베트남이에요. 베트남, 케냐 이런 데서 하잖아요. 베트남도 많은 자기 국내 단위에서 생산들을 하고 그 나라의 국민들을 먹였지만 이제는 커피 중심으로 소위 말하는 쌀 생산하던 논이나 밭작물을 생산하던 것들을 커피 농장으로 다 바꿨잖아요. 커피 농장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걸 소위 말하는 플랜테이션, 예전에 플랜테이션은 사탕수수, 뭐 이런 소위 말하는 쌀, 밀, 옥수수 이런 거로 이제 하면서 한 나라가 그 생산을 해서 전 세계에 다 공급을 하는 국제분야죠. 그래서 과거에 다양한 작물들을 소위 말하는 작물 다양성을 했던 것들을 없애면서 소위 대규모 플랜테이션 농업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미국도 지금 플로리다에 가면은 뭐 오렌지 밭이 뭐 끝도 없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미국
국민들이 그거를 자체 소비하겠지만 그걸 통해서 전 세계에 공급을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선진국 농업은 전통적인 1차 산업이 아니다. 자기 땅에서 생산하고 주변 자기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과 그 지역 국가 단위로 공급을 하는 이런 전통적 1차 산업이 아니고 지금은 농업이 6차 산업화되어 있다 얘기를 하죠. 1차 산업은 뭡니까? 전통적인 생산이죠. 땅에서 씨를 뿌리고 어, 땀을 흘려서 거두는. 그러면 2차 산업은 뭡니까? 농업이 소위 말하는 쌀이고 밀이고 옥수수고 콩이고 생산하면 그 생산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농협이나 우리나라도 다 넘기잖아요. 그럼 거기서 뭐 합니까? 가공을 하죠, 가공. 그리고 그거를 소위 말하는 된장, 고추장, 무슨 간장 다 그것이 가공. 예를 들자면 우리가 나오는 우리 농식품 기업, 지금 한국에 지금 CJ라든가 농심이라든가 라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 식품산업, 가공산업이죠, 전부 다. 이것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다음에 3차 산업은 뭡니까? 농업의 마케팅과 농업의 소위 말하는 관광이라든가 농업을 어떤 서비스 산업화해서 하는 이런 형태로서 농업은 1차, 2차, 3차를 다 포괄하는 어떤 6차 산업의 어떤 지금 형태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농업을 보면 자유무역을 통한 대규모 산업형 농업, 소위 말하는 거대 농장들, 단일 작물에 옥수수건, 미리건, 오렌지건, 커피건, 무슨 팜유건, 대규모 산업형 농장들이 있는 반면에 후진국이나 개도국이나 물론 한국에서도 이런 중소형 농업들이 있죠. 지역 간 수출이라든가 이런 거 안 하고 그 지역 어떤 내부에서 로컬 푸드를 공급하는 이런 하는 중소형 농업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 농업의 무역 개방을 하고 FTA를 할 때마다 소위 말하는 한국에 있어서 농민단체들이 철저하게 반대를 하고 데모를 하는 게 왜냐하면 글로벌 농업에서 이게 그 규모의 경제를 하는 거는 싼 농산물들이 들어오면 중국이건 뭐 어디서 이렇게 들어오면 중소형 농업으로 하는 농민들이 소위 이거를 거기에 경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한국의 지금 평균적인 농가들 지금 한 인구가 한국이 지금 농민 인구 한 250, 300만 전체 한 5%가 안 된다 그러는데 여기에 있어서 1인 평균 농가 평균당 그 소위 말하는 생산 농지가 평균적으로 지금 1.3헥타, 4헥타 그러니까 한 4,000평 그러니까 농가들이 한 3, 4,000평의 땅에서 그냥 이렇게 생산들을 하는데 이게 미국이고 뭐 러시아고 이렇게 끝도 안 보이는 데서 비행기로 씨를 뿌리고 거기서 그 그냥 완전히 뭐 드론으로 약을 뿌리고 해서 엄청난 규모의 생산들을 해내는 데서 들어오는 거하고 어떻게 경쟁이 되겠어요? 그래서 전통적 농업을 추구하는 농민은 글로벌 변화에 대처 어렵다. 그래서 이제 융합산업이다 이제 있어서 생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농민들이 이런 거에 대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 상황에서 살아갈 거냐 하는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생산, 가공, 디자인, 포장, 마케팅, 유통, 수출, 첨단 생산 기술, 생명공학과 접목하고 식품업체 및 레스토랑과 연계를 하고 관광, 문화, 힐링, 주말 농업과 연결했다. 지금 경북의 의성 쪽에 가면은요, 그 소농장을 했던 소위 말한 젖소농장도 하고 소농장을 아주 넓게 방목형으로 했던 농장을 크게 했던 분이 계신데 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그, 그 젖소농장, 소농장을 받았는데 도저히 그 소위 말하는 축산 소 해가지고는 어렵고 안 된다고 해서 이거를 뭐로 했냐면은 소위 말하는 캠핑에서도 아주 럭셔리한 글램핑이라는 그것들을 쭉 해가지고 거기가 아주 언덕에 아주 그 초지가 조성이 잘 돼 있고 잔디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로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젖소 농사하던 농장을.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는
어, 일부 이제 소들은 키우니까 거의 소나 뭐 돼지나 닭 같은 거는 거기 구경 오는 사람들 보는 곳으로 만들고 그래서 비즈니스 능력, 농업 기술, 매니지먼트, 탁월한 리더십, 협동적 공동체일 때 성공을 가능하다. 그래서 농업이 참 어렵습니다. 농업이 어렵고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기계화를 자꾸 시키면 일자리가 안 없어지지만은 그럼에도 사람 손을 잘 결합시키면 고용 창출이 가능하고 수익성 문제도 이게 우리 경영학에서 규모의 경제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회계를 하시는 분들은 이걸 아실 텐데 소위 말하는 어떤 상품, 어떤 제품의 원가가 얼마가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가. 예를 들자면 우리가 라면을 하는데 라면의 원가가 얼마 됩니까? 또 지금 무슨 뭐 콩을 재배하는데 콩의 원가가 어떻게 됩니까? 어느 회계학자가 이렇게 얘기해. 정확한 원가는 하나님도 모르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원가에 들어가는 자재비, 인건비, 경비 모든 요소가 거기서 들어가고 거기서 소위 말하는 수익과 비용이 수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 비용이 매출을 초과하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대부분이 규모의 경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1000평 농사를 짓건 2000평을 하건 10,000평을 하건 들어가는 비용은 크게 늘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자재비 같은 거는 생산을 많이 하면 할수록 거기에 따라 올라가겠지만은 요즘은 기계 사람 일 한 사람이 하든 5사람이 하든 10사람이 하든 사람을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소위 비례해서 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규모를 늘리면 늘릴수록 수익이 날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소규모 소농이 수익이 안 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대규모 토지를 해서 농사를 짓더라도 아주 큰 규모로 해서 단일 작물에 소위 플랜테이션 시스템으로 해서 크게 농사를 지으면 이게 규모가 해서 수익이 나는 거죠. 그리고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물론 인건비도 나라에 따라 다 다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농업이 안 되는 근본 이유가 인건비 때문에 안 돼요.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 지금 사람들이 농사를 안 지으려고 해서 수확을 할 때 마늘 수확을 하고 뭐 어디 가서 대규모 수확을 할 때 사람을 써야 되는데 없으니까 외국인들은 하루 일당을 15만 원, 20만 원을 줘도 못 구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본 조달은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투자를 했는데 누가 투자를 할 거냐 하는 문제. 자, 농업에서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로서의 사업성이 있지만은 농업이 가지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공동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은 아주 우리가 제조업도 그렇고 서비스업도 그렇고 식당을 하건 카페를 하건 뭐 1인 사업, 1인 기업도 있지만 뭐 다른 데도 생산을 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협업을 하고 분업을 해서 그 생산 시스템들을 가져가지만 농업도 혼자서 농사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소규모 자영농들이 자꾸 이제 노인들이 돼가면서 농업을 포기하는 게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그래서 농업은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혼자 하면 고역이고 힘들지만 이 공동체성을 키우는 데는 농업만큼 저는 좋은 게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매주 그 화요일마다 우리 농장에 가서 이제 저희 그 선교회 회원 목사님, 선교사님 또 우리 권사님 뭐 여러분들 오셔서 같이 농사를 하는데 뭐 그것도 어떻게 일을 하느냐, 일을 어떤 식으로 하냐. 저희는 그냥 놀면서 해요. 뭐 저희가 이렇게 원래 돈을 벌려고 했던 농장도 아니고 그래서 자연을 누리면서 거기서 뭐 수다 떨고 하루 놀고 밥 같이 먹고 그게 참 힐링이더라고요. 협업하면. 그래서 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공동체성을 어떻게 살릴 거냐. 요즘 우리 MZ세대 젊은 사람들이 쓰는 가장 많은 용어 중에 하나가 알바노라고 하는 용어를 쓴답니다. 알바노. 나 알바노야. 알바노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MZ세대들이 힘드니까 알바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건 탈북민이 어떻게 되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되건 관심 없다는 거예요. 통일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알바노예요, 알바. 왜?
자기 생존이 급급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철저한 개인주의, 자기 단위로 다 벽을 쌓고 전부 아이솔레이티드 된 개인으로 다죠. 근데 이런 걸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 그 민노총이라든가 소위 북한이랑 이런 거 이게 소위 투쟁하는 사람들 보면 이제 철저한 집단주의예요. 민주적일 것 같으세요? 그 사람들은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다 행동해요. 자기 개인 의견 말하면 부르주아라고 철저하게 위에서 톱다운이에요. 우리가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유니티 인 버라이어티를 하면서 개인의 소위 말하는 차이, 소위 말하는 기질의 차이, 다양성을 존중해 주면서도 같이 섬기고 나누고 돌보는 것. 그건 저는 공동체 정신이라고 봅니다. 그거를 잘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농업이라고 봅니다. 물론 기존 농업에서도 분홍들이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 농촌에 가보시면 벤츠 타고 BMW 타고 다니시는 분홍들도 농민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에선 한 5%, 3%, 5%는 농사지어서 돈 많이 벌습니다. 소위 말하는 협동조합이라는 걸 많이 했죠. 그래서 협동조합법이라는 게 2012년에 발효가 돼서 이 공동체형 농업의 법적 장치로서는 저는 협동조합이 예전에 뭐 사회적 경제 얘기하고 사회적 기업이 얘기하면 좌파냐 그런 얘기인데 저는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한다면 저는 좌파적인 것도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기업에서 살았던 굉장히 저는 자유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이 소위 말하는 저는 신자유주의적인 100% 경쟁, 성공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해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어떤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누고 돌보고 섬기는 거에 어떤 틀이 저는 협동조합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약자들을 위한 사회적 경제를 해야 됩니다. 탈북민들의 약자잖아요, 여기서는. 그 사람들의 고용을 위해서 인건비도 지원을 받고 하는 게 사회. 그러면서도 협동조합은 민주적 의사결정이잖아요. 우리 자본주의 기업은 전부 다 지분율에 의해서 결정하잖아요. 대주주가 다 한마디 하면 다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협동조합은 그렇지 않아요. 그 투자를 많이 한 사람이건 한좌당 투자만 했던 사람이 1인 1표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협동조합의 장점이기도 하면서도 약점이죠. 배가 산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일자 금액에 따라서 뭐 한 사람의 좌를 가지더라도 다 똑같다. 그리고 배당보다는 내부 이익을 추구하죠. 요즘 도시농업이라고 하는 요새 4도 3촌이라는 용어 아세요? 일주일은 도시에서 4일은 도시에서 살고 3일은 농촌에 가서 산다. 그래서 주말이면은 다 시골로 가서 뭘 하겠다. 텃밭 가꾸겠다. 이런 거에 도시농부학교도 생기고 아이들도 더 좋아하고 뭐 다 텃밭이라는 게 이게 그 소위 말하는 돈을 버는 농업은 아니죠. 자기가 해서 자기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러니까 어떤 판매 목적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죠. 이런 거는. 하지만 자연 속에서 정신적 가치를 추구합니다. 조금 있어. 그래서 농업이 비즈니스로서 핵심 성공을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아이템 선택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곡물을 할 거냐, 쌀, 콩, 밀, 옥수, 채소를 할 거냐, 고추, 마늘, 고구마, 감자, 토마토, 가지, 호박, 참외 이런 거 다 좀 갖고 보신 경험들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저는 텃밭 농사에 한 10년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은 못합니다만 어떻게 재배해야 되는가 하는 걸 조금씩은 다 압니다. 과실수 이게 과수원들이죠. 사과, 배, 딸기 외래작물들이 이제 한국의 파프리카, 브로콜리, 피망. 요즘 그 망고가요. 국내산 망고들이 요즘 나와요. 그래서 망고는 원래 열대성 그 과실인데 이게 온난화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그 남쪽에 있는 제주도라든가 전남, 경남에 있는 따뜻한 곳에서는 망고 재배를 해서 이렇게 수입 망고가 아니고
특수작물을 할 거냐, 화훼를 할 거냐, 꽃 농사를 할 거냐, 화원을 할 거냐, 축산.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래서 이게 만약 앞으로 농업을 하겠다면 이거를 잘 봐야 됩니다. 잘 보고. 저는 전략과 마케팅이 중요하다. 비즈니스로서 성공하려면 차별화 전략, 앞으로 미래 전망과 연결돼서 마케팅, 판매력 이런 것이 중요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업으로서의 비즈니스로서의 농업입니다. 특히 한국 같은 곳에서요. 그 다음에 이제 기계와 규모공제에 대해서는 자본력이 중요하죠. 연해주에 가서 예전에 거기 감자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계시고 현대아산이나 기업들이 예전에 우리 감자칩 하는 데서도 연해주에 가서 대규모인데 거기는 땅은 무전장 넓잖아요, 땅을. 그래서 연해주의 땅을 한국의 농업 관련 업체들이 관심을 가지는 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모로 해서 하는 거죠. 기술적 전문성이 중요합니다. 재배기술, 첨단기술. 그래서 농업기술 전문가가 중요하고요. 중요한 건 리스크 대처 능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요즘 태풍, 홍수에 따라서 시장 가격이 등락하고 한마디로 자연 조건에서 대박 쪽박이 될 가능성이 항상 있는 것이 농업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 산업들 중에서 제일 기도를 많이 하게 하는 산업이 저는 오히려 농업이 아닌가. 또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도 있어요. 저희가 이게 요번에 고구마 수확을 했는데 고구마 심을 때 비가 좀 안 오게 해주세요 했더니 비가 안 오고 뭐 이런 체험들을 우리 이렇게 예. 예. 제가 이제 그래서 양극화된 농업에서 기업농과 영세농에 있어서,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요새 도시농업이나 텃밭 가꾸기 하시는 건 취미와 힐링으로서 하시는 거죠. 근데 사업으로서 농업은 참 한국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을 이제 포기하는 어떤 전통적인 나이가 들어가서 소규모 자영농이 한계다. 지금 한국 농업은 소규모 자영농은 직불금 보조받아서 그냥 근근히 유지하고요. 스마트팜이라든가 지금 한국에 있는 이마트나 롯데마트에 가시면 상추, 고추 이게 스마트팜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대규모로. 지속 가능성과 수익성 확보 싸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농수산부는 앞으로 한국 농업의 미래가 얼마나 청년들이 농업을 창업농으로 들어오냐 그래서 3년간 청년 창업농으로 인정되면 매월 100만 원씩 지원을 해줘요. 3년 동안 해주는데 처음에 해보다가 할 것 같으니까 뛰어들었다가 너무 힘들고 안 되니까 접고 나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가 소득으로 보면은 지금 평균적인 농업 소득이 948만 농업으로서 이전 소득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를 통해서 얻는 수입이 아니고 정부가 요즘은 우리가 농수산부의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기만 하면 농사짓는 면적에 대해서 직불금이라는 걸 줘요. 이게 아마 이런 거를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농사를 안 하고 땅을 놀리지 않고 거기서 생산을 하면 면적에 따라서 그래서 보통 한 300평 정도 되면 1년에 한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돈이 나옵니다. 그런 걸 다 포함하면더라도 한 1,520만 원. 그래서 한국 농가의 평균 소득은 약 2,470원, 약 2,500만 원. 물론 상위 20%는 6,700만 원, 하위 20%는 888만 원. 이게 작년에 통계청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농업도 참 이렇게 굉장히 상위와 하위 간의 격차가 큽니다. 그래서 요즘 투입 요소 가격이 계속 증가하죠. 농업 근로자 인건비가 계속 오르고 우리 이게 젊은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을 쓰면 일당 뭐 15만 원 준대도 못 구하고 투입자재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기, 기름 지금 다 잘 아시죠? 한전, 전기, 종자값, 비료값, 농자재값, 농기계 사용료가 계속니까 코스트는 늘어나는데 이게 수확을 해서 산출을 하고 매출이 나와도
자연재해 한번 입으면은 완전히 어려워. 그리고 이제 요즘 스마트팜을 많이 가는데 시설비 규모가 수십억 대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그 일반 소규모 농가들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 거의 한 7, 80%는 정부 지원이나 대출 같은 거를 해서 빚만 지게 만드는 거죠. 자연재해가 지금 더 증가하고 있고 농축산물이 중요한 게 이 가격 등락폭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 일반 제조업의 생산품들 라면이나 무슨 뭐 우유나 이런 거는 크게 등락이 심하지 않잖아요. 제조품. 근데 풍년시에는 오히려 가격이 하락을 하고 그래서 이게 동종 생산 농가가 망해야 내가 돈을 번다. 그래서 농심이 천심이냐, 요즘 농심이 악심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한국 농가 얘기가 계속됩니다만 제가 이 농민들을 많이 만나서 얘기를 드리는 어쨌든 시장 경제에서는 농가의 지속적 생존 방안을 모색하고 중규모 농가는 나름대로 어떤 성공 전략을 계속 추구를 하고 소규모 농가는 요즘은 강소농 전략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글로벌 농업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세계적 식량 위기가 지금 발생하고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곡물 가격이 폭등하고 중동이나 아프리카 등의 후진국 생존 경제가 심각하고 그 터키가 역할을 해서 흑해 곡물 협정이라는 것을 했죠.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흑해로 나가는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송선은 곡물 수송 루트는 보호를 해주기로 했는데 이것도 된다 안 된다 계속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중동 아프리카에 이제 그 이게 저희 빵 가격이 뜰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꼭 이쪽만도 아니고 기후 위기가 되면서 전통적으로 쌀 생산 전 세계적인 쌀 생산이던 베트남, 태국도 농산물 수출을 제한을 하고 하는 이런 그 때문에 특히 후진국 개도국일수록 식량 공급이 안 되고 심지어 OECD 국가 내에서도 소위 말하는 밀값, 빵값, 옥수수 값이 흐르면서 저희 가공 농산물 이런 식품들의 가격이 폭등을 하는 이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국과 수입국의 격차가 있는데 소수의 주요 생산국들이 이제 글로벌 생산들을 하고 있죠.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호주인데 주요 생산국인데 아프리카나 중동 등은 후진국 대부분은 자급자족이 안 됩니다. 소위 말하는 식량 작업률이라는 게 이 나라는 수입이 안 되면 자급자족이 안 됩니다. 제가 캄보디아는 그 식량 작업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만성적 기아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에너지 부족으로 난방비가 폭등하고 있다.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생산 위기를 맞고 있다. 가뭄, 홍수, 태풍 이거 이제 우리가 계속 지금 보고 있잖아요. 온난화로 인한 위기를 보고 있고 이거에 직격탄을 받는 것이 농업입니다. 과수라든가 고랭지 채소 저는 올해 그 한국에 태풍 오면서 농가에서 그 배 사과들 떨어지는 거 보고 저거 저 과수원 하시는 분이 얼마나 저거 참 좀 마음이 참 힘들겠나. 그리고 보통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기후 1도 상승에 작물 생산량이 20% 감소한다고 기후가 만약 2도 상승하면 거의 30 내지 50%까지 감소. 개도국일수록 피해가 크죠. 금배추, 금사과, 금달걀로 나타납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거 하면서도 글로벌 다국적 농식품이 예를 들자면 카길 등이 지금 전 세계 곡물을 그냥 지배하는 지배력이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들은 그러니까 이게 금융시장에서 소위 선물을 통해서 이게 앞으로 위기가 자연재해가 심각하게 온다 그러면 이게 소위 말하는 농산품의 금융 지배력 이걸 가지고 먹는 걸 가지고 이제 돈벌이를 하는 겁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이 종자 개발을 많이 했죠. 여기에서도 이제 로열티 부과해서 직접 생산 안 하더라도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큰 수익을 내고 있죠. 한국은 사실은 지금 이게 그 자유무역형으로 되기 때문에 식량 부족을 못 느낍니다만은 식량 안보 지수가 3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국 수입 이전, 우리는 이제 미국이라든가 호주라든가 주로 또 일반 농산물 중국 이런 쪽을 많이 하는데 이게 수입 이전을 따르면은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특정국에 너무 치우치면. 그리고 항상 가격 상승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화된 먹거리, 세계적 먹거리 위기에서 전 세계 70억 인구의 30%가 영양실조다. 이게 지금 제가 사진에 북한의 타가소에 있는 아이들 모습인데 참 이런 거 보면 물론 이제 북한 정권도 이거를 알면서 드러내놓고 싶지 않은 거죠. 자기네들 해결책이 없으니까. 반면에 선진국의 풍요한 먹거리 현실, 버려지는 음식들, 비만 환자들, 한국에서 한 해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보면은 이게 물론 축산 사료로도 들어갑니다만 이렇게 배불리 먹고 이 뷔페 식당 같은 데들 가면은 이렇게 음식물 버리는데 참 가난한 나라에서 정말 배고파하는 사람들 보면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 지구적 현실을 보시는 안 나누잖아요. 알바노죠. 내가 알바 아니다라는 거죠. 소수의 생산국과 다수의 수입입니다. 주요 농산물 수출국들이 이게 몇 개 나라에 이렇게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농업에서 이제 다시 농업은 보호무역으로 돌아가야 된다. 자국 농민들을 보호하고 이렇게 외국에 의존하다가 큰일 난다는 얘기가 그냥 먹거리에 안 들어오면 어떡할 겁니까? 쌀, 태국, 베트남, 커피, 베트남, 케냐, 팜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축산물은 미국, 호주,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종자 및 화해는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전 세계에 다 공급을 하는 거죠. 전 세계를 먹여 살립니까? 뭐 좋은 말로 먹여 살릴 수 있지만 전 세계의 식량을 이 사람들이 이 농기업들이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규모 산업형 농업의 생태계 파괴. 우리가 옥수수를 본다면 옥수수 생산물의 30%는 사료용으로 쓰여간다. 전 세계 주요. 30%는 심지어 이게 예전에 이제 전기차가 dem료했지만 한때는 바이오 연료로 쓰이는 원유값이 기름값이 비쌀 때는 옥수수를 가지고 바이오 연료에 30% 쓰여졌던 때죠. 그래서 전 세계 옥수수 생산의 약 40% 50%만이 사람 먹는 용으로 간다. 그리고 유전자 변형 종자. 그러니까 병해충에 강하면서 다소화를 할 수 있는 어떤 유전자를 가진 종자를 만들어야 되죠. 근데 이게 GMO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것이 인간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하는 거는 우리 농업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얘기들이 많죠. 다국적 농식품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독과점 현실이고 이 사람들이 이제 제가 네덜란드에서 파프리카 종자를 사와야 된대요. 사오는데 개당 70원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사오는 거는. 그래서 세계 농업의 현실을 몇 가지 이렇게 되면 세계 인구 80억 중 40억 명이 쌀, 밀, 옥수수를 주식으로 하고 있는데 축산물과 수산물의 먹거리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 예전에는 자급이 됐는데 중국도 이제 수입국이 됐습니다. 수입국이 됐고요. 특히 이제 수산물 같은 경우는 그 참치 같은 경우는 중국 사람들이 잘 먹게 살면서 참치 값이 엄청나게 올라온 이유는 중국이 엄청나게 소위 말하는 일본 막으로서 참치를 그냥 수입해 간다. 5초마다 아이들이 굶어 죽고 있다. 자, 기아 상태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약 8억 5천 명. 기아는 영양실조원사보다 훨씬 심각한 거죠. 개도국이 8억 2천만, 중진국이 2억 5천만, 선진국에서도 기아 상태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반면에 미국 여성의 42%, 남성 37%가 비만이다. 먹거리 중 패스트푸드 비중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식량 비상사태 원인의 80%는 홍수나 가뭄입니다. 그러니까 홍수나 가뭄이 나면 식량 비상사태를 불러오는 거죠. 개도국 농업위기를 불러오는 핵심 원인은 물 부족이다. 농업이 전체 담수의 70%를 사용한다. 축산수의 폭발적 증가가 농업위기를 일으킨다. 10kg의 사료로 1kg의 쇠고기를 생산한다는 거죠. 사람에게 쓰이는 항생제의 8배가 가축에게 쓰인다.
그래서 가축 퇴비, 소위 닭똥, 돼지똥, 소똥으로 우리가 퇴비를 많이 쓰는데 그게 항생제 덩어리라는 거죠. 항생제 덩어리. 특히 조류 독감, 아프리카 돼지열 등에 있습니다. 엄청난 항생제가 가축에게 쓰인다는 거예요. 유전자 조작 작물의 대표인 대두와 옥수수, 면화가 전 세계 경작지에서 이게 소위 GMO 재배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왜? 병해충에 가면서 유전자를 조작을 해서 다수학으로 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커피 수확 노동자의 30%가 어린이다. 온실가스, 지금 온실가스 이게 문제인데 지구온난화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20%가 농업부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20세기의 농업혁명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1900년도에 우리가 20세기에, 1900년대 인구가 16억 수준이었는데 이게 20세기에 들어서 뭐 계셨지만, 61억까지, 지금은 한 70억, 75억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세기에 45억의 인구가 폭발했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의 먹거리를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물론 농작 재배 면적도 늘어났지만 생산량이 계속 꾸준히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수품종 기계와 비료 농학 등한 녹색혁명을 통해서 이 엄청나게 일어난 인구에 대해서 먹여 살 수 있는 생산량이 나왔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게 과학기술로 됐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20세기 농업혁명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이 농업혁명으로 인한 엄청난 증산이 가능했지만 부작용과 문제점이 급격한 증산으로 인한 토양오염이죠. 화학비료를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니까 모든 땅들이 땅들이 산성화가 된다는 것은 거기서 더 이상 작물들을 생산할 수 없는 땅으로 됩니다. 과도한 수자원 사용, 그래서 물 소비량 80%가 농업에 사용된다. 지금 동남아시아와 중국 간의 갈등 요인 중에 중요한 메콩강이 중국의 그 북부, 그러니까 저 윈난이라든가 그 저기 티베트 지역에서 저 히말라야 쪽에서부터 메콩강이 나오는데 중국이 그쪽에 댐을 계속 이렇게 짓다 보니까 하류에 있는, 예를 들자면 하구 쪽에 있는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이쪽에 물 부족이 지금, 그래서 동남아 여행해 보신 분 있지만 메콩강의 수위가 예전보다 훨씬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게 중국이 상류 쪽에서 댐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농약 사용 과다로 인한 환경 위해다. 무분별한 농약 사용. 생산과 소비가 불일치한다. 전 세계 식품 생산량의 3 내지 50, 30 내지 50 버려지는 식품 먹거리. 그래서 지금 선진국 농업은 이제 선진국은 개도국이건 이게 솔루션이라고 그래요. 앞으로 이런 거를 해결해서 노동집약에서 기술집약으로 가야 된다. 미래 농업은. 생산, 유통, 소비가 단절되어 있는 거를 생산, 유통, 소비를 통합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6차 산업화로 가야 된다는 거죠. 지속 가능성과 생산성이 걔인데 지속 가능성과 생산성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면 이렇게 GMO라든가 이렇게 자꾸 이런 다수학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죠. 화학 비료 쓰고. 하지만 이걸 잘 양립을 시키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공급자 중심보다는 수요자 주도의 산업 형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인재가 이끄는 농업으로 이제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농업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농업에 뛰어들어야 된다. 이럽니다. 목사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소리 안 들리세요? 네. 저는 소리가 여기서 들리는데, 여기서 이게 공유가 안 되는군요. 네, 공유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그냥 나중에,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얼만큼 이게 지금 스마트팜을 통해서 생산을 하고 있냐는 건 사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한국의 농업 전문가들이라든가
이제 이쪽 쪽에 계신 분들은 디지털 농업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스마트팜이. 그래서 생산성 향상하고 이것이 수익성도 낼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전통적인 면에서 흙과 햇빛, 비 이게 스마트팜이라는 게 다 하우스 농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재해에서도 그 영향을 받지 않는 거지만 그 비에 의존하지 않는 디지털 농업이고 수액으로 전부 다 영향분을 주죠. 심지어 생산하는 데 있어까지 AI 로봇을 통해서 수확을 하고 이런 것을 물을 주고 하는데 그러니까 긍정적 가능성이 있지만 저는 철저하게 이러한 그 소위 말하는 농업에서 4차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인간을 물질 존재로 보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이렇게 자연을 떠난 상태에서 이건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바벨탑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인간의 과학과 기술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는 거죠. 저는 더 악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축산업에서도 청년 창업농이 하고 있고 첨단화 과학가로 해서 지금 축산 쪽에서도 여러 가지 걸 하고 있는데 조류독감, 아프리카 돼지 그 열병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있는 경기 북부에서도 그 양계 농장, 그다음에 양돈 농장들이 많았는데 이 타격들이 엄청나게 옵니다. 그래서 첨단화 과학화를 통해서 이제 하려는데 청년 창업농들이 이게 선진 축산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떠나는 사람들이 또 많다고. 자, 이게 지금 그래서 어쨌든 지금 한국은 6차 산업으로서 1차 가공 보존의 2차, 3차를 통합화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농업의 공익성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 치유 효과, 그래서 도시민의 쉼터 치유, 휴식 교육.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농수산부에서 이런 쪽에 많은 예산들을 하고 지원들을 하고 있죠. 체험형 농업이 증가하고 있죠. 여러분 그 딸기 체험 농장 가서 보셨지만은 이게 유치원의 아이들이 여기 와서 실제로 딸기를 거기서 따는 거예요. 따고 저 가서 현지에서 먹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과 친숙하게 되면서 아주 좋아하죠. 저희가 이제 블루베리 농장을 지금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블루베리 농장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있지만은 사람들이 여기서 오면은 이제 여기서 체험을 하고 힐링도 하고 또 거기서 북한을 위한 기도 예배도 드립니다만 블루베리 체험 농장은 어떤 전략적인 면에서 블루베리가 딸 때가 수확 때가 되면은 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손이 굉장히 많이 일손이 필요한데 일손을 우리 회원들이 가서 도와주지만 그게 일당주는 사람들 써가지고는 이걸 도저히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좋은 게 뭡니까? 체험하는 사람들이 와서 직접 따라하는 거죠. 직접 따면서 힐링하고 자연 체험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플라스틱 용기를 줍니다. 주면 거기서 이제 자기가 직접 따서 한 팩 가져갈 때마다 우리는 작년에 1kg에 2만 원, 3만 원 이렇게씩 받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인건비 문제도 해결을 하면서 체험을 하면서. 그러니까 러스틱 라이프라는 것도 요즘 아까 했지만 젖소 농장을 글램핑장으로 만든다. 주말이면 시골로 간다. 러스틱이라는 게 이제 시골스러운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도시에 굉장히 복잡하고 스트레스 받는 게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러스틱 라이프를 또 추구하는 이게 도시농업이 이제 계속 확대되고 있고요. 텃밭 가꾸기. 아마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나 이런 유럽에서도 이런 텃밭 가꾸기들을 많이 하고 자연이 지은 치유력을 들고 교회도요. 요새 전원형 교회들이 많이 생기는데 어떠냐면 목사님이 이제 경기도라든가 지방에 있는 교회인데 전원교회면서 요새는 뭐 다 차들이 있으니까 꼭 그 도심 내 큰 대형 교회들보다는 주말에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전원가에 가서 거기서 말씀 듣고 하면서 거기서 텃밭 가꾸고 그리고 거기서 재배된 상추, 고추, 마늘 뭐 이런 걸 가지고 같이 점심을 먹는 거예요. 거기서 그 동네에서 된 고기 사가지고 삼겹살도 먹고
그리고 도시교회와 농촌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지금 농촌교회를 우리가 하는 게 교회에서는 저희가 같이 사역하는 목사님도 여름 수련회를 청년들 여름 수련회를 초빙을 합니다. 그래서 여름 수련회 장소로서 교회 건물을 제공하고 거기에 숙소도 제공하면서 청년들에게 이제 거기서 소위 말하는 자연에서의 삶 그리고 자연에서 느끼는 하나님 이거를 얘기를 하면서 아주 힐링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장소 비용을 받는 거죠. 이게 이제 서로가 윈윈하는 어떤 저희 나름대로 저희는 친환경 자연농업을 추구합니다. 자연농업이라는 게 친환경 유기농업인데 대체적으로 화학비료와 화학농약은 안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생산에서 토양이 상승화됐죠. 무기질 비료와 유기질 비료. 이 유기질 비료라는 게 주로 가축분 퇴비 같은 게 무기질 비료는 화학 비료죠. 소위 말하는 인산, 칼리 이런 것들을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다 장단점인데 무기질 비료가 대표적으로 토양을 산성화시키고 유기질 비료는 퇴비인데 퇴비도 이게 항생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통 자연농업은 유기농업에서 가능한 한 퇴비보다도 발효형 액비를 씁니다. 발효형 액비라는 게 뭐냐면 그 수확된 수확물 중에 블루베리 중에 안 팔린 것들을 그냥 통에다 넣어서 몇 개월씩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액체가 나오고 비를 맞고 하면서 그것이 아주 탁월한 비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퇴비보다도 더 나은 발효용 액비입니다. 우리 조항규 장로님이 이런 자연농업을 많이 가르쳤고 북한에도 이런 자연농업이 많이 있는데 북한은 비료가 잘 공급이 안 되고 또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발효했는데 맛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제초제를 가능한 쓰지 않는다. 그래서 잡초 제거, 이게 손으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 농약도 화학 농약 안 쓰고 소위 천연 농약이죠. 은행이라든가 할미. 이게 이제 병의 충들을 이런 여러 가지 병의 충들을 죽이기보다는 조금 쫓는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자연농업의 예로가 뭐냐면 우리 농장은 자연농업으로 하겠다. 땅을 살리고 그리고 하겠다 해서 정말 친환경적인 농산품을 하겠다 그래서 화학농약을 안 쓰면 옆 농장에 있는 벌레들이 다 이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한 자연농법도 있고서 부분적으로 저희는 꼭 필요한 경우에는 있구나 바로 안 된 데는 먼 곳에는 조금 제초제도 쓰고 왜냐하면 이 풀 베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홍천의 러스틱 라이프 체험장이죠. 그래서 농가를 이런 식의 어떤 캠핑장 내지 교육장 내지 힐링 체험장 이런 것들로 만드는 것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거로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자연 체험형 서비스 농업이다. 그래서 지금 농업에서 최첨단은 그 케어팜이라고 그러죠. 노인들이 저희도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노령화가 되고 저희 회원들 중에서도 이제 70대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와서 그 농사하러 오라는 거예요. 왜냐?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네덜란드는 이 케어팜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있는 노인들과 연계되어서 팜을 케어팜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휠체어 타신 노인들이 와서 거기서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작업이라도 같이 하면 이분들이 굉장히 건강해진다는 거. 그래서 치유농업이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우리가 보나콤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강동진 목사님이 그 오누리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 하시다가 이 뜻을 가지고 농업선교의 뜻을 가지고 충북 보은으로 가셨죠. 그래서 지금 한 20년이 넘었습니다만 이걸 쭉 해오시면서 독특한 양계 모델을 이제 개발을 하셔서 자연 양계죠. 그래서 그 미생물을 활용해서 게사에서 냄새 나지 않고 그런 게사를 만들고 사료도 아주 이제 차별화된 사료 이런 하면서 에너지가 중요한데 에너지도 자체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풍력, 태양력까지 해서 이런 것들을 잘 가르치고 이런 시스템들을 제공을 했죠. 그래서 전 세계 40여 개국에 수출하고 지금도 선교사 양계 교육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예를 들면 나라에서
어떻게든지 그 농업 배경으로 되어 있는 선교사들이 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양계 모델을 해서 많이 했죠. 어려움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뭐 어려움이 어떻게 없겠습니까? 그리고 각 나라마다 이게 생산뿐만 아니라 판매, 유통까지 이게 돼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로 합니다. 그나마 또 준씨도 성공해서 잘 되는 것이 있고, 중요한 게 이제 농업 공동체를 형성을 했죠. 그때 강동진 목사님이 내려갔을 때 뜻을 같이 해서 내려간 사람들이 같이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생산 공동체 및 생활 공동체, 그리고 교육 공동체, 그래서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자녀들 같이 교육시키고, 그리고 거기 공동체는 한 몇 개월이고 와서 살아보고 같이 할 수 있겠다 하면은 들어오는 사람이나 받아들이는 기존의 공동체원이나 서로 간에 다 이거를 받아들일 건가 말 건가 자율적으로. 그래서 처음부터 바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래서 은퇴 선교사들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북 보은이었다 지금 경북 의성에도 있고, 이 청년들 수련회로 그동안에 이게 보은과 의성이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여기 가서 굉장히 도전도 많이 받고 농업선교 꿈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고, 나름대로 이제 자립을 하는데 집을 짓죠. 이게 집 짓기를 같이 하면서 이제 거기서 집 짓는 것도 하고, 자녀들 교육은 학교에 안 보내고 홈스쿨링을 하는데 거기서 대안학교로 거기 온 자녀들을 같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러면 재정 자립이 되느냐? 후원도 일부 받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생산한 양계, 쌀, 무슨 콩, 깨를 해서 참기름, 들기름 다 만들어서 판매를 다 합니다. 판매를 해서 나름대로 거기가 생산 단위별로 예를 들자면 양계팀, 쌀팀, 그 다음에 무슨 뭐 일반 밭작물팀, 또 그 다음에 집 짓는 팀 해서 서로 간에 이렇게 독립채산을 해서 나름대로 수익성을 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을 추구를 하면서 공동체성을 가지고 하나의 어떤 보여주는 모델로서 우리가 보나컴 있죠.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나컴 쳐보시면 많은 거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공한 모델들을 앞으로 북한에도 보낼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것이 저희들의 이제 고민하는 과제입니다. 자, 오늘 제가 발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농업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이제 통일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또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향하여서 이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